전쟁에서 을 피해 도망가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모터 소리에 놀라 몸을 피하거나 항복하는 군인들의 모습. 모두 전쟁에서 드론 때문에 생긴 현상들인데요.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드론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 무기인 레이저 대공 무기.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이상윤 전문가입니다. 제가 금일 강연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전쟁에서의 드론 위협과 레이저 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쟁에서 드론을 피해 도망가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드론의 모터 소리에 놀라 몸을 피하거나 항복하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차 윗부분에 특이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드론을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두 전쟁에서 드론 때문에 생긴 현상들인데요. 이처럼 현대전에서 드론은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전쟁에서 그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은 그 어떤 전쟁보다 뛰어나고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비 상대적으로 열세의 전력을 갖고 있지만 드론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자체는 현대전을 드론 전쟁으로 바꿔놓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드론 전력을 월 5만 대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는 총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시 드론의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 올해만 14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쟁 초기 드론은 소형, 저가형 드론을 위주로 운용을 하였지만 이에 따른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대드론 체계가 발전하면서 드론 역시 고도화, 첨단화, 복잡화, 그리고 군집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전쟁 사례를 살펴보면 24년 4월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첫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약 350기의 미사일과 드론 전력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최첨단 방공망으로 약 99% 이상 드론을 방어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방어를 위하여 올 한 해 국방비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약 1조 8천억 원의 비용을 소비하였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방어는 되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절대 성공한 전쟁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전쟁은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드론을 얼마나 가성비 있게 막을 수 있는지가 전쟁의 지속 능력과 승패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쪽으로 일명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쓰레기 풍선들을 수십 차례 이상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풍선에는 원하는 지점에 오물을 낙하하기 위하여 발열 타이머와 화약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당장은 큰 위협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위협이 증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거 22년 12월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 5대를 침투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지방공 레이더를 이용하여 무인기의 탐지는 성공하였으나 무인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방공포나 당시 출동한 헬기가 대공 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민간인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북한은 러시아 및 이란과 활발한 기술 공유 등으로 다수의 무인기 및 드론에 대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드론 생산 역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은 무인기와 드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국내 혼란을 목적으로 영공 침범과 테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을 잡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킬과 소프트킬 방식인데요. 하드킬은 표적을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격추하거나 파괴하는 것이고, 소프트킬은 파괴라기보다는 임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드킬은 탄약의 화학 에너지나 레이저의 강한 빛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표적에 조사하여 표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격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소프트킬은 전자파나 레이저의 약한 빛 에너지를 표적에 전달하여 표적이 파괴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기능이 마비된다든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하드킬 무기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대공포와 유도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공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칸포라고 하는 발칸, 그리고 천호, 비호 복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칸은 20mm 포탄을 사용하고 천호와 비호는 양쪽으로 쌍열로 30mm 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와 비호의 차이점은, 천호는 차림형으로 상부에 EOTS라고 하는 전자식 광학 추적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비호는 궤도형으로 상부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호 복합은 비호의 성능을 개량하여 양쪽으로 신궁 2발씩 총 4발의 유도무기를 추가적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도무기로는 얼마 전 개발이 성공하여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M을 비롯하여 MSM이라고 하는 천궁, 그리고 천마, 신궁, 패트리어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천궁은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천궁 1은 항공기를 대항할 수 있으며 2는 성능이 개량되어 항공기의 미사일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천마는 우리 군이 약 2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방공의 주력 무기로서 양쪽으로 유도탄 4발씩 총 8발의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궁은 휴대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탄약 앞쪽에 적외선 추적기를 달고 있어 표적의 여론을 따라가는 형태로 운용이 되며, 따라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가 되겠습니다. 하드킬 무기 체계의 한계로는 우선 대공포는 수십 발, 수백 발의 탄을 공중으로 쏴 그물망처럼 화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낙탄이나 피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유도무기는 드론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 발당 가격이 작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들기 때문에 가성비의 측면에서 드론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저가형 작은 드론 같은 경우는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유도무기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잡는 소프트킬 무기 체계로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째머, 드론건 등이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째머와 드론건은 다양한 업체들에서 생산한 장비들을 우리 군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킬 무기 체계는 일정 영역에 전파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며, 하드킬 무기 체계 대비 저가이며 군집 드론 등 다양한 대상 타겟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으로 저가의 상용 드론에는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반면에 GPS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군사용 드론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거리에 대한 표적 대응이 제한되며 그 대응하는 범위 내에 아군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아군 역시 소프트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소프트킬과 하드킬 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기존 무기 체계들의 한계점이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사업이 착수되게 된 배경은 2013년과 14년도에 삼척과 파주 등지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합참은 당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수단이 필요하였고, 이때 레이저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합참의 소유 결정을 거쳐 17년부터 19년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수립과 개발 계획, 예산 확보 등을 거쳐서
2019년 8월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45개월의 기간 동안 개발을 진행하여 2023년 4월에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양산 및 전력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 청광의 형상은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은 얼마 전 카덱스 행사에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레이저 대공무기의 통상 명칭으로 천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들은 전력화될 때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통상 명칭을 부여하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은 따라서 청광1, 블럭2는 청광2라고 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명칭에 있는 블럭1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실 수 있듯이 진화적 개발 전략이 적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위하여 처음부터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의 목표를 개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성능을 올려가면서 개발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체 개발 사업 중에 뒤에 블럭이라든지 배치, 빌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그 사업은 진화적 개발 전략이 적용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블럭1 1단계로는 고정형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요. 2단계는 이동형으로 보다 출력을 높이고 조준 정확도를 정밀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26년부터 개발이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의 주요 성능은 대공포의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원거리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동전 크기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형상 및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 그리고 통합 냉각 장치, 표적 위치 확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는 레이저를 만들어주는 레이저 발생 장치, 그리고 만들어진 레이저를 표적으로 전달해주는 빔 집속기,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조정 통제하는 발사 통제 장치로 구분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광섬유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약 30% 정도 되며 이는 다시 말하면 100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30은 레이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70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 냉각 장치는 이와 같은 70%의 열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합 냉각 장치는 최초 설계 시에는 레이저 발사 장치와 일체형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레이저 대공무기는 빔 집속기가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통합 냉각 장치에 달려있는 팬들의 소음 진동이 발사 장치의 빔 집속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운용은 우선 레이더가 표적을 잡게 되면 그 표적 정보를 레이저 대공무기로 넘겨주게 됩니다. 표적 위치 확인 장치로 표적의 위치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2차적으로 빔 집속기를 통해서 표적을 추적, 조준, 타격하는 순으로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표적의 취약 부위를 선택적으로 조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개발하는 무기체계들은 온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3계절 시험평가라고 해서 하절기, 동절기, 춘추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각각 실시하는데요. 레이저 대공무기 역시 무인기와 드론을 대상으로 3계절 시험평가를 수행하였고 모두 100% 격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평가를 거쳐 국방부는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고 레이저 대공무기는 23년 4월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이저 대무기 블럭1 청강의 개발 성과는 우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군이 주관하는 시험평가를 통해 개발 성공한 세계 최초의 장비가 되겠으며,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다른 선진국과의 레이저 무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군은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드론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현재 선진국들이 개발 중에 있어 구매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드론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대드론 체계인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 역시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무기 체계인 천궁2만 보더라도 높은 기술력으로 잘 개발하고 군에서 운용하면서 사우디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향후에 군이 운용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며 K 방산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기술을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를 이용한 낙엽 태우기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누구나 큰 돋보기를 이용해서 낙엽에 햇빛을 모아 태워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태양열과 돋보기는 레이저 무기이며 낙엽은 레이저 무기가 대상으로 하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낙엽이 잘 타려면 태양열이 일단 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돋보기가 커야 됩니다. 또한 이 돋보기를 잡고 있는 손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낙엽의 한 지점에 빛이 모여 열로 낙엽이 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레이저 무기 역시 강한 출력을 갖는 레이저 발생 장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발생된 레이저가 표적에 잘 집속되어 떨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내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레이저로 만들어주는 레이저 발생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를 표적까지 떨리지 않고 정밀하게 집속해주는 레이저 발사 기술, 그리고 이런 모든 기술들을 통합하여 무기화시키는 체계 통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저의 무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레이저 발생 장치에서 만들어지는 레이저의 출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레이저는 하나의 레이저 빔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 발생 장치의 안을 살펴보면 단위 모듈이라고 하는 작은 레이저 소스가 여러 개 묶여서 한 개의 빔을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빔의 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단위 모듈에서 만들어진 레이저를 잘 묶어줘야 하는데요. 레이저 빔을 묶는 방식은 빔 중첩 방식, 파장 제어 방식, 위상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빔 중첩 방식은 말 그대로 표적에서 레이저 빔을 여러 개를 쏴서 중첩시키는 방식이 되겠고, 파장 제어 방식은 단위 모듈의 다양한 파장을 회절격자라고 하는 부품을 이용하여 한 개의 빔으로 묶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상 제어 방식은 단위 모듈의 각각의 위상을 표적에서 측정하여 표적의 위상을 실시간으로 측정,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빔 결합이나 파장 제어 방식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하며 매우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상 제어 방식은 레이저 기술 선도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기타 레이저 선진국들도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레이저의 조준 정확도를 정밀하게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레이저의 조준 정확도는 마이크로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10마이크로라디안은 1km 거리에서 약 1cm의 오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마이크로라디안은 1km에서 2cm의 오차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최대한 낮춰주면 낮춰줄수록 이 무기체계의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조준 정확도는 근거리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작은 오차도 상당히 큰 조준 오차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출력이 향상되면서 이와 비례하여 조준 정확도를 낮추는 기술 개발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이저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대기회란을 극복하거나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대기회란 효과는 레이저가 난류 등으로 불안정한 대기를 통과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여름철 아스팔트 위에 아지랭이가 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이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난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대기를 통과하면서 정원 형태의 레이저가 찌그러지면서 그 성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고온의 열을 갖고 있는 레이저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있는 물방울이 데펴지는 열적 변형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적 변형 현상을 겪으면서 레이저 빔이 찌그러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표적에서 레이저 빔의 성능이 100% 발휘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열적 변형 현상 역시 레이저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용화, 경량화, 전원 공급, 열 관리, 신뢰성 확보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레이저는 출력이 올라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며 보다 다양한 표적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 발생 장치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무거워지며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무기 체계 내 레이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개발 최선도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0년 국방성에서 레이저 출력을 3단계로 단계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일단 올해까지 1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후 25년부터 30년까지는 200에서 500kW, 그리고 30년대 이후로는 메가와트의 출력을 달성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수십 킬로와트에서 100kW 이내의 지상 플랫폼 위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세계 약 7위권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으며 1위인 미국과 2위부터 7위까지의 기술 격차는 매우 크지만 2위부터 7위까지의 기술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후 5년 내에 세계 5위권 내 또는 3위권 내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레이저 광원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100kW 출력을 내는 레이저 광원을 개발해야 되겠고, 이와 더불어 300kW, 500kW, 메가와트까지 갈 수 있는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레이저 무기는 기술로 봤을 때 지상 무기 체계, 함정, 항공기, 우주 무기 순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반 무기 체계들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기술들 역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레이저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언론 보도에서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한국 지형에 맞는, 그리고 우리 군의 필요에 맞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모든 일련의 프로젝트를 총망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개발된 레이저 무기가 항공에서, 그리고 장차 우주에서도 활용되는 날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